자, 오늘은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HPC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음 장을 하다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컴퓨팅 파워 할 때 고속의 하이 퍼포먼스 자원하다가 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서버 시스템이 있다, 이런 오크스테이션이 있다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에서 그 클럭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오버클럭킹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액체 질소나 아니면 액체 헬륨을 가지고 CPU 클럭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열을 갖다가 줄고 그다음에 고속으로 하이퍼퍼스 컴퓨팅 갖다 만들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컴퓨팅 속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대한 성능을 어떤 걸로 측정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속도 갖다가 말할 때는요, 이제 속도의 그 CPU에 대한 이제 헤드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컴퓨터의 속도에 한계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속도를 결정짓는 이론적인 그 요인으로는 이제 컴퓨터의 CPU 클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3GHz다, 아니면은 3.4GHz다, 심지어는 뭐 나는 4GHz짜리 일반 그 PC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HPC 쪽에서는요, 이 클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CPU 클럭 속도를 이제 헤드츠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헤드츠는 이제 초당 진동하는 헤드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명령어들 처리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의 단위도 하고, 그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메가플롭스냐, 아니면 기가플롭스라는 단위도 쓰게 됩니다. 그 메가플롭스하고 기가플롭스는요, 다른 말은 초당 몇 번의 실수 연산하다가 처리를 할 수 있냐 하는 이제 HPC에서 속도를 말할 때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초기에는 이런 그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이런 슈퍼컴퓨터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크레이2라는 머신인데요. 이런 그 대규모 계산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슈퍼컴퓨터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슈퍼컴퓨터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을 갖다가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1994년도에요. 재미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는 이제 베어울프 프로젝트는 그 시작이 됐어요. 자, 1994년 나사에서는요, 이 베어울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쓰던 슈퍼컴퓨터의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그 대안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안점이 주변에 있는 저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PC 부품을 모아서 슈퍼컴퓨터에 밀접한 성능을 내보자는 것이 이제 이 베어울프의 클러스터의 프로젝트의 시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가 뭘까요? 자, 클러스터 하다가 그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요, 하나의 덩어리, 묶음체입니다. 다른 말로는 1994년도 나사에서 베어울프 프로젝트는 일반 컴퓨터, 일반 486 컴퓨터를 모아서 슈퍼컴퓨터에 밀접한 성능을 갖다가 가져가기를 원했었고, 그 묶음덩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는요, 베어울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대의 노드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슈퍼컴퓨터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마켓에서 이런 그 물건들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물건 샀으면은 이제 물건을 이제 계산대에 가가지고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계산대가 하나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물건을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 컴퓨터라는 거죠. 근데요,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컴퓨터 갖다 묶어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여러 개의 계산 창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말은 아까 처음에 보신 장에서는 계산을 위해서 줄을 섰어야 되는데, 이런 계산 창구가 많아지면은 동시에 계산을 하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클러스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HPC나 이제 고성능 컴퓨터를 이야기했대요. 하나의 사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 성능 척도에 대한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탑 500.5Rg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탑 500.5Rg 사이트는요, 전 세계 슈퍼컴퓨터들 1등부터 500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6월달, 12월달 두 번에 걸쳐가지고 순위 갖다가 매깁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금년도 6월달에 한번 그 순서가 이렇게 매겨졌고요. 다음 12월달에 이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매기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좀 재미난 결과를 좀 보시면요, 이 장에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크레이 같은 이제 슈퍼컴들, MPP 머신 같은 것이 이제 주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클러스터 타입이 자그마치 이제 86% 이상 갖다가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클러스터에 대한 것이 그 순위가 계속적으로 그 포지션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또 재미난 결과를 보시면요. 여기 본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마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그 슈퍼컴퓨터 같으면은 정형 OS라든지 그게 있었는데요. 리눅스가 지금 보신 것처럼 99.4%. 특히 뭐 여기 본 것처럼 리눅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리눅스 계열, 센트OS 뭐 수세 단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탑 500.5RG 그 사이트에서도 슈퍼컴을 돌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이렇게 리눅스로 다 탈바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요. 나중에 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HPC 시스템에서 구성했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거기서 하나의 그 중요 맥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1994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2016년까지 HPC에 대한 성능에 대한 하나의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증가가 됐는지 갖다가 좀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거예요. 자, 현재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재미난 게 이 장에서도 주의 깊게 보신 것이 이제 한국의 슈퍼컴이 얼마나 있냐. 이 탑 500.5Hz에 그 현재 2016년 6월달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 슈퍼컴이 얼마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입니다. 이 장에 보시면은 한국의 슈퍼컴은 탑 500.5Hz에 그 7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그 탑 500.5Hz 가면은 2016년 6월달 기준으로 36위, 37위, 그다음에 296위, 395위, 455위, 475위, 476위 그 순위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36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기상청 슈퍼컴이거든요.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밀크웨이라는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이제 그 슈퍼컴인데요. 이것은 지금 2위를 차지했고 성능은 그 33.8 페타플롭스 갖다가 그 성능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당 3경 3.860조 번의 덥셈과 뺄셈 갖다가 더할 할 수 있는 그 정도 성능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개의 이런 그 슈퍼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슈퍼컴이요. 그럼 이제 과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갖다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그 슈퍼컴에 대한 이제 하드웨어 스택과 소프트 스택 갖다가 하나의 표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컴퓨팅 인프라 쪽, 그 다음에 HPC 컴퓨팅 인프라,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 HPC 미들웨이, 그 다음에 HPC 프로그램 도구, 그 다음 위에 HPC 서비스 쪽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한 도시화를 시켜보면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 네트워크 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툴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툴, 그 다음에 스케줄러 배치 시스템들이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신 것처럼 로그인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을 갖다가 수행하는 컴퓨팅 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컴퓨팅 그 계산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스토리지 블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역할 보시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매니지먼트 노드, 컴퓨팅 노드, 그다음에 스토리지 노드, 로그인 노드, 그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노드, 그다음에 스테이지 노드 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시스템을 갖다가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팅 노드는 실제 이제 계산이 도는 노드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노드는 계산된 결과라든지 그것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노드는 실제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맨 처음에 만나는 이제 그 로그인 땅인 거죠. 그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보조 도구가 그 보조 노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 노드는 우리가 HPC를 하다 보면은 대규모로 넘어갈 때는 각각의 그룹별로 그 그룹별로 HPC를 구성했을 경우 그 스테이지 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밑단에서 매니지먼트 노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밑에 노드도 이제 별도의 보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스테이지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HPC에 대한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HPC가 어디에 쓰이는지 갖다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과거에는 HPC라면은 이제 그 슈퍼컴퓨터는 그 용도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알파고 들어보셨죠? 뭐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인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쪽 분야에서도 이 HPC 부분이 이제 주어져야 되고 그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차를 한 잔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아니면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고 계실 때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음료수 병 하나에도 그 최적의 용량을 얼마만큼 적은 공간에 용량을 넣을 것이냐 할 때도 그 HPC가 쓰이고 있고요. 차를 운전했을 때 차가 연비에 대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엔진 해석에서도 HPC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디지털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닉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새 나오는 뭐 금융상품 그 내가 적절한 그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분야에서도 HPC 분야는 쓰이고 있습니다. HPC 갖다 구성할 때 뭐 어떻게 구성하냐는 이제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요. 항공기계, 물리, 화학, 생명, 천문에서는 이제 또 쓸 수 있는데 문제는 HPC라는 것이 각 프로그램마다 각 응용 분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하냐는 것은 상당한 이제 과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뭐 항공 분야에서는 뭐 하드디스크보다도 계산을 위한 메모리 처리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빨라 하나, 아니면 CPU가 빨라 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HPC 클러스터는 과거의 슈퍼컴퓨터 대처에 쓰는 하나의 이제 그 방법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됐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죠. HPC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994년 나사에서 베월프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현재 단계의 모든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클러스터 쪽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클러스터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일반 S86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슈퍼컴퓨터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두 번째요, 스케일업 방식으로 손쉽게 성능 갖다 높일 수 있어요. 다른 말하면은 내가 성능이 부족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장비들 거기다가 추가를 시키면 시킬수록 성능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많은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제가 HPC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1997년도에 처음 그 HPC 클러스터다가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HPC 클러스터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소스였어요.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든지 그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클러스 시스템 갖다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단점을 볼까요? 단점은요, 다수의 시스템이 쓰이기 때문에 공간 문제가 발생돼요. 그 다음에 다수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제 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제 전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시스템이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장비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자, 과거의 슈퍼컴퓨터는 하나의 장비로서 이렇게 하나의 장비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스케일업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투자의 그 과거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에 대한 유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는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앞다는 것은 제가 그 블로그를 놨는데요. 이것은 다수의 시스템으로 공간 문제 발생된다. 다수의 시스템 열 문제다. 전력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단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데이터 센터 단계에서 문제인데요. 밑에 부분 유지 보수라든지 장비의 투자가 어려운 것은 이것은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어떻게 구성할 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나온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멀티코어 CPU를 씀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하다가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리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대형 계산 문제가 인풋,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성능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잡스크립트에 대한 성능 이슈라든지,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이 HPC 클러스에는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폴러블이 있으면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HPC에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HPC를 쓰는 관리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요. 네 가지가 가장 큰 숫자입니다. easy, fast, simple, smart. 얼마만큼 쉽게,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내가 원하는 HPC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냐, 운영할 수 있냐, 관리를 할 수 있냐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그 인텔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인텔 스케일 시스템 프레임워크라는 걸 가지고 인텔 SSF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HPC 구성하는 데서는 필요한 게 서버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소프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인텔에서는 스케일 시스템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객들한테 제안해주고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서버보드, 서버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 블럭이라는 부분도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나온 것처럼 앞서에서 나오는 SSF에 보시면은 이런 모든 블럭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내재가 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는 뭐 클라우드, HPC, 네트워크, 데이터 어널라이즈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의 빌딩 블럭이라는 것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인텔 서버 프로덕트 HPC 컴퓨터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요. H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서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스템을요. 실제 그 컴퓨팅 블럭이 되겠죠. 컴퓨팅 블럭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블럭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인텔 서버 밀린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이제 에디셔널 블럭, 그 다음에 HPC 컴퓨터 솔루션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서드 파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CPU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할 수 있는 CPU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 2600 V4 CPU입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요, 과거에 이제 V3하고 이제 V4하고 이렇게 비교인데요. V3하고 V4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그 아키텍처는 거의 같아요. 근데 바뀐 게 있다면은 거기서 코어가 늘어난 것들, 그 다음에 메모리 스피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V3하고 V4하고 CPU인데요. V3 같으면은 이제 22 나노 공정인데 이제 V4로 올라가면서 이제 14 나노 공정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V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 코어 수가 이제 18코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스레드 쓰면 이제 36스레드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V4에서는 이제 22코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스레드 했을 때는 이제 44스레드까지 쓸 수 있고요. 이 말은 2A급, 다르면 2A라는 것은 하나의 노드에 CPU가 두 개가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시스템에 자그마치 코어가 44코어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냐? 그것은 이따가 제가 실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했던 자료를 보면서 과거하고 현재 CPU가 얼마만큼 성능 차이가 생겼는지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학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텔 제온 CPU V4에서는요,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펑션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더 많은 그 AV에 쓰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다 더 빨리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펑션들이 있는데요. 지금 V4 같으면은 지금 하나가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FMA라는 이제 펑션이 들어갔어요. 다른 말은요, 과거보다도 2배, V3 CPU보다도 2배 더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르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가 계산 처리를 할 때요, 지금 128비트로도 처리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256비트로 처리했다가 할 수 있는 게 됐어요. 특히 여기 본 것처럼 프론트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인텔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공학에서는 실수 연산이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 DB랑 그쪽에서는 이제 그 인텔제 쪽이 줍니다. 그런데 과거 AVS하고 AVS2에서는요, 바뀐 게 있다면은, 플로팅 포인트 같으면은
V3하고 V4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요, 인텔 쪽에서는 이제 128비트가 이제 256비트로 늘어나가지고 인텔 계산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계산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인텔 제원 CPU E5 그 EU330 V4 2.2GHz를 가지고 한번 그 성능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E5 2600 V4의 이동중 성능은 AVS 클럭과 코어를 곱하고 그 다음에 한 클럭당 몇 번의 연산하다 처리를 할 수 있냐를 곱한 것이 이제 이동적인 수치됩니다. 자, 2.2GHz인데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장애표에서는 이제 AVS 클럭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AVS 클럭은 2.2GHz CPU는 이제 1.8GHz로 동작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1.8 곱하기 10 곱하기 16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CPU만 가지고도 288GHz라는 성능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리를 해보면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하나의 시스템에 CPU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론적인 성능은 이제 576GHz 나옵니다. 초당이요. 근데요, 이것을 이제 실성능으로 따져보면 이제 524GHz 나오거든요. 효율로 따지면 이제 91%가 됩니다. 이제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맨 위에 보신 것이 이제 V2 CPU고요. 그 다음에 이제 V4 하나의 시스템, 그 다음에 밑에 보신 것처럼 V4 CPU를 가지고 이제 25도둑 500코어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성능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V2 같은 경우에는 이동적인 성능이 518.4GHz예요. 실성능이 478GHz고 효율은 92%가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V2 같은 경우에는 클럭이 2.7GHz짜리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24코어고요. 전체가 원 노드에 24코어. 한 CPU가 12코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넣기 때문에 24코어가 됩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 V4는 2.2GHz짜리 이제 10코어짜리를 가지고 두 개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20코어가 되는데요. 클럭이 2.7과 2.2GHz예요. 코어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요, 이론적인 성능을 보시면은 518.4GHz하고 576GHz하고 이론적인 성능하고요. 실성능을 보면은 478GHz, 524.16GHz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은요, 클럭이 높다고 성능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요. 다른 말은 내가 거기서 어떤 펑션들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클럭이 낮더라도 높은 성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장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복잡한 장입니다. 뭐 V3하고 V4하고 양쪽에 나눠 가지고 지금 그 실 클럭과 그다음에 AVS 클럭이라는 게 있는데요. HPC 갖다가 구성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표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은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클럭이 낮다고 하더라도 내가 AVS를 쓰냐 AVS2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능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이 장표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CPU 갖다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나올 이제 CPU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 다음에 나올 CPU가 이제 스칼렉라는 이제 그 CPU거든요.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참 재미난 것이 이제 AVS가 이제 512가 지원돼요. 그리고 CPU 코어가 지금 본 것처럼 28코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르면은 CPU 코어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 더 많은 코어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AVS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CPU 클럭이 낮아도 한 번에 사이클 했다가 여러 번을 돌려가지고 명령어도 처리할 수 있는 그 펑션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요, 시스템의 그 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다음 나온 CPU는 약간 좀 바뀌는 듯한 될 거예요. 자, 그 위해서요, 지금부터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조금 전에 클러스는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묶이는 머신들이기 때문에요, 여러 대를 묶을 때는 이제 일반 네트워크를 통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네트워크를 가지고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냐가 또 하나의 그 성능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이제 인텔에서 많은 이제 옴니패스라는 이제 그 네트워크 갖다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옴니패스. 지금 본 것처럼 뭐 이렇게 기존의 인피니밴드, 인텔 트루스케일 갖다 대처보다도 그 역할이 약간 틀려지는데, 인텔 트루스케일, 인피니밴드보다 더 빠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능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본 것처럼
48포트 단일 스위치 해가지고 이제 단일 스위치에서 이제 48포트가 지원이 되는 거죠. 과거의 인피니티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엣지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엣지 스위치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포트가 36포트까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디폴트가 이제 48포트 스위치까지 확정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게 스위치 구성에서 상당한 이제 베니피스 가져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요, 속도가 이제 100GBps예요. 과거에 트루스케어 같으면은 이제 40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레노스에서 나온 것은 이제 52G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100G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르면은 오니패스는 이제 인피니티 밴드 현재 나오는 100G에 하고 같은 이제 그 속도를 갖다 가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주어져요, 또요. 왜냐면은 레이턴시라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것처럼 16배속이 있고요. 다음에 8배속, 그 8배속 그 PCI에다가 꽂을 수 있는 게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속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스위치가 24포트, 가장 작은 스위치 24포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48포트 스위치까지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은 포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본 것처럼요, 6개 슬롯 샀다가 꽂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개 슬롯 샀다가 꽂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나온 것은 이 48포트나 24포트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스위치 포트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가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버튼은 상당히 이뻐요. 아주 이뻐요. 지금요. 그거요. 그다음에 카드도 지금 이렇게 좀 탄탄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케이블 방식이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이제 RG45나 아니면 광포트하고는 틀려요. 포트가 생긴 것이 지금 이렇게 그 HFI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것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모습이 이렇게 됐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인피니티 밴드에서 HC 스위치는 이제 36포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니패스는 이제 48포트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장점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본 것은 스위치 치위인데요. 지금 64 노드하고 250 노드, 512 노드, 그 다음에 1024 노드, 그 다음에 2048 노드 갖다가 구성했을 때 각각의 효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 걸 보시면요. 지금 EDR 쪽. 이렇게 좌측에 보이신 것이 지금 인피니티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인텔 OPA, 온리패스 아키텍처, 온리패스 스위치를 가지고 구성한 건데요. 지금 모처럼 36포트 갖다가 구성할 때 보면은 EDR, 그 인피니티 밴드 같은 36포트 스위치가 지금 보이신 것처럼 5개 필요했어요. 근데요, 온리패스 했을 때는 48포트도 하나 가지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개만 가지고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유는요, 인피니티 밴드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TCP/I처럼 그렇게 라우팅 된 게 아니라요. 1대1 라우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1대1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위치가 36포트짜리가 지금 것처럼 36포트짜리가 이렇게 5개나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는데요. 그 앞서 나온 것이 이제 48포트인데 36포트 구성이고 48로드 갖다 구성했을 경우 인피니티 밴드 36포트 스위치일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가 5개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오니패스는 48포트 스위치 하나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개 가지고도 이렇게 구성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케이블 그의 개수가 틀려지게 돼요. 이 케이블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스위치 포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케이블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환경이 이런 방식이 아닙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48포트 오니패스를 구성할 때는 스위치 한 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48로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 수가 상당하게 줄어든 거죠. 그것처럼 48개 케이블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인피니티 밴드 같으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96개나 필요해요. 케이블 수가요.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케이블은 나중에는요, 여러분들께서 HPC 구성하실 때 환경에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했던 것을 다루면은 열이 얼마큼 빨리 빼내냐, 열에 대한 이제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성능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뭐 MPI 레이턴시든지 MPI 밴드위스, 그다음에 MPI 메시지 레이트란 건데요. 딱 보신 것처럼 옴니패스가 높아요. 자, 또 하나가 준 것이 이제 그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왜 CPU 이야기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그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옴니패스 아키텍처는 나중에 제온파이라든지 하면은 CPU에도 이 옴니패스 아키텍처가 이제 녹아들어갑니다. 다른 말은요, 나중에는 CPU 단위에서 이 네트워크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CPU에서 PCI 소스 통해 가지고 나가는 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이 CPU에서 PCI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를 거치거나 그 땅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CPU에서 바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더 빠른 계산을 갖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나온 것처럼 그 옴니패스에 대한 이제 로드맵인데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텔에서는 로드맵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요. 과거에 지금 인피니티 밴드라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인텔에는 트루스케일, 그다음에 멜로나스 이 두 개의 업체에서 이제 그 장비를 갖다 공급합니다. 근데요, 이 옴니패스는요, 다른 서드 파티에 대한 그 쪽에서도 이 아키텍처가 공유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서드 파티에 대한 프로덕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단가가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죠. 가격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좀 더 범용성이 주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CPU하고 옴니패스하고 두 가지를 묶었을 때 과연 성능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좋아지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바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바습은 이제 물리학, 그 재료 물리학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솔루션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요.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뭐 타입 1, 타입 2, 타입 3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 지금 타입 1 같으면은 그 V4, 그 V2고, 그 다음에 타입 2는 V3, 그 다음에 타입 3는 이제 V4에 대한 CPU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맨 아래쪽에,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V4거든요. 다르면은, 이전에 현재 E5 2600 V4에 대한 성능을 갖다가 내려면요. 과거의 CPU V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은 이제 그 노드들이 이렇게 필요로, 시스템 링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것처럼 대수를 갖다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넘버 오브 코어 수를 보더라도 현재 나는 V4가 상당한 성능을 갖다가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메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빈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이 여기 나온 것처럼 시스템들이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피니티 밴드하고 한번 인피니티 밴드하고 옴니패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옴니패스도 우리가 라지 메모리 테스트 했을 때는 지금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876초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인피니티 밴드를 했을 때는 이제 965초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스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790초 걸렸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 밴드 같은 경우는 1983초가 걸렸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트루스케일, 옴니패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한 성능 갖다가 발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반면요. HPC에서는 CPU도 중요하지만 노드 간이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성능이 빨라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능에 대한 그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요. 이제 코프로세서 CPU 외 다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요소 무엇인가 했을 때 코프로세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코프로세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텔에서는 이제 그 매니 인테그레이트 코어 아키텍처 해가지고 제온 파일을 갖다가 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뭐 그림을 보신 것처럼 밑에 조그만 오붓이 이제 뭐 제온 파일, 제온 프로세서라면은 이 큰 것이 이제 제온 파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간단한 이제 그 프로를 보시면요. 나이트 코너가 있었고, 최근에 발표한 이제 인텔 라이트닝 N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나이트 코너 같으면은 이제 PCI에다 꽂는 타입이었고요. 지금은 나오는 것은 이제 라이트닝 N이라 해가지고
프로세서 타입과 그 다음에 PCI 꽂는 타입 두 가지 나옵니다.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좀 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나이트 레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14나노동 권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테라플롭스가 나와요. 이 제온파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과거에 나이트 코너에서는 1테라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테라플러스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과거에 그 나이트 코너 같으면 이제 61코어였고 지금 나이트 레닝은 이제 72코어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보셔야 될게요. 프로세서 타입이 있고 PCI 타입이 있다고 했죠. 프로세서 타입이라는 것은요, 다르면은 자기 혼자서 부트불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앞서 PCI 타입은 호스트가 필요했었습니다. 호스트가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고, 서버나 아니면은 워크스테이션이나 아니면 PC가 있고, 거기에 이 제온 파일을 꽂아가지고 구동이 됐었는데요. 지금부터는 CPU 역할을 이 제온 파일가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제온 파일 프로세스터 가지고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세스터 타입입니다. 지금 프로세스터 타입 보신 것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이 프로세스터 타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본 것은 여기 뭐 표시해 놓은 것은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포트는요, 온리패스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시스템마다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안의 내용을 갖다 좀 더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세서 타입에서는요, 자기가 부트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메모리까지 이렇게 어서스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는 이제 386기가까지 외부 메모리를 자기가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 메모리를 가지고 16기가가 있고 외부 메모리까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주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설명해드린 것처럼 프로세서 타입,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포트가 있는 타입, 이것은 지금 온리패스다 했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이 네트워크 포트, 온리패스 포트가 있는 그 프로세서 타입으로 구성한 건데요. 여기 본 것처럼 이 라인이 이제 외부로 쓰는 이제 그 온리패스 라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하나가 PCI 타입으로도 구성이 돼요. PCI 슬롯에다가 꽂을 수 있는 타입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종류별로 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요. 7210이냐, 7230이냐, 7250이냐, 7290이냐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코어 수가 차이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 동작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제온파이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이제 경쟁 상대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경쟁 상대는 이제 엔비디아 쪽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GPGP거든요. 그럼 제온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제온파이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온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요, S86 아키텍처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프로그램 갖다가 여러분들이 짜신 프로그램을 제온파이에다가 컴파일만 통해 가지고 바로 돌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GPGPU는요, 별도로 프로그램을 또 배우셔야 돼요. 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다른 말은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온파이는요, 현재 있는 프로그램 갖다가 그래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능 갖다가 좀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성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7210이냐, 7230이냐, 7250이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721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AVS, 이것은 싱글 프리중이고 이것은 더블 프리중이 되는 건데요. 더블 프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이게 기가플러스 단위거든요. 2662 기가플러스, 그 다음에 2662 기가플러스, 그 다음에 3046 기가플러스 때문에 위에 보는 것은 이제 이동산 성능 지수가 3테라플러스라는 게 나오죠. 다른 말은 이 제온파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슈퍼컴의 밀접한 성능 갖다가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CPU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코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요, 이 계산된 결과가 모아지는 곳,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스토리지 단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스토리지.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러스트라고 되는데요.
우리가 그 HPC 쪽에서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속도하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입니다. 다른 말은요, 얼마나 빨리 저장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특히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내가 2테라짜리 스토리지 가졌다, 아니면 내가 4테라짜리 그 하드디스크 가졌다, 아니면요 그것을 모아서 이제 레이드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10테라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은 데이터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용량을 확장시킬 수인가 하는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께서 HPC 시스템을 끄고 스토리지를 다시 구성한다면은 가능합니다. 바로요. 그런데 문제는요, HPC 시스템은 24/7, 365일 동안 계속 계산을 돌려야 됩니다. 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은 운영 중에 이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는 이제 스케일업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자, 또 아까처럼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속도에 대해서요. 자,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단일 디스크가 아닌 이제 레이드 가지고도 구성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레이드를 쓰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패러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단일 디스크들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디스크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클러스터 시스템도 단일 조그만 머신들을 모아서 슈퍼컴에 대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쪽 그 스토리지단도 자그마한 이제 스토리들 모아서 이것을 이제 패러럴하게 저장과 리드 라이트 갖다가 쓰게끔 함으로써 성능 갖다가 높일 수 있고, 또 하나가 스케일업 방식으로도 성능 그 스토리 용량 갖다가 확장 갖다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구성의 한 애인데요. 지금 컴퓨터 노드하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신 것이 이제 스토리 노드입니다. 지금 우측에 본 것처럼 스토리 노드가 지금 그 여러 개의 그 작은 디스크들, 뭐 4테라, 10테라짜리를 그런 최근 나온 것이 이제 10테라 그 하드디스크니까요. 그것을 모아서 노드를 모아서 이제 거대한 이제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 저장 장치는 사용 중에서도 스케일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인텔에서는 이제 웬클라우드 쪽에, 웬클라우드에는 이제 러스트를 이제 가지고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패러럴 그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대부분 HPC 쪽에서는 이제 러스트 파일 시스템 갖다가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CPU,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코프레서서, 그 다음에 저장 장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는요, 앞서 여러분들 문제점에 대해서 그 장표 기억하십니까? 한번 그쪽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장비가 이제 내가 계산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다수도 장비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출도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냐,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는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위해서 저는 다음에는 이제 하이 템퍼러처 인바이러먼트 HPC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장에 보시면은 그 하이 템퍼러처 엔바이러먼트 HPC, 왜 하이 템퍼러처 엔바이러먼트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냐,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대부분 슈퍼컴 센터나 하면 가보시면요, 뜨거워요. 그것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동원돼요. 뭐 선풍기를 해가지고 열을 갖다 빼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니면 별도의 모바일 그 에어 컨디션 갖다가 쏴가지고 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은 그 HPC 시스템에 대한 전력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냉각을 위해서 발생되는 열을 빼기 위한 냉각 시스템에 대한 전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르면은 이 문제가 다르면은 전력 이슈가 되고, 전력 이슈는
이제 모든 비용하고도 이제 관련이 주어져요. 또 하나,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났어도 장소가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 장소를 어떻게 줄이냐 하는 문제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실, 전산 쪽을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이제 PU라는 것을 쓰겠는데요. PU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총 전력 지수예요. 내가 투입 지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하는 것들입니다. 자, 대부분 그 전산실에서 보면요. PU가 2점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1.2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좀 더 이제 1.0까지 이제 낮추고 있어요. 자, 전력 갖다 이런 PU 갖다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할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스템 땅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이런 열들 갖다가, 아까처럼 것처럼 열을 갖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것처럼 과거에 쓰던 이렇게 그 열 방식처럼 그 밑에서 차가운 공기가 위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 심지어는 넷 중간에 그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가지고 열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넷 중간에다가 차가운 공기를 올려가지고 버티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서버 시스템에 갖다가 서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열은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핫존이라 하거든요. 이 바깥 부분이 이제 콜드존이라고 이 핫존에서 열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 열들이 바깥으로 빼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시키면 돼요. 아니면 이 부분에는 열만 밖으로 빼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냉각 비용 갖다가 최소화로 갖다가 시키려고 합니다. 자,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후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렉 구조단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배치단지 그것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보드 단지, 컴포넌트 단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하는 것이 중요 요소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HTA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이 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HPC 시스템은 얼마만큼 좁은 공간에 그 집적화를 시킬 수 있냐, 또 얼마만큼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냐. 온도를 올리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내가 전산실 환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좀 더 뜨거운 환경에서 서버들을 돌릴 수 있다면 그만큼 냉각 비용을 갖다가 아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림을 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얼마만큼 집접도를 할 수 있냐, 얼마만큼 환경의 온도를 높은 환경에서 시스템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존 환경으로도 이런 만족을 갖다가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것은 대부분 이제 온유나 투유 시스템입니다. 이거 가지고 공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밀접도를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야 될 것은 이제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 템퍼레처, 하이 덴시티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마치 이제 투유 시스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뒤로 딱 돌려보면요, 하나의 그 투유 시스템에 이제 4개 노드가 들어갑니다. 다르면 공간 갖다가 기존 거부에서 온유부에서 4배가 줄는 거고요. 투입에서 이제 투유에 비해서 2배의 이제 집접도 갖다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은 여기 모델은 이제 2.5인치 모델이고요. 3.5인치 모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런 하프 사이즈에 대한 서버 보드들이 이 시스템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온 거는 왜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코프로세서 타입 있다고 했죠. 제언파이에서도 프로세서 타입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런 하프 사이즈에 대한 이제 보드에 장착이 됩니다. 제언 프로세서가요. 자, 그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투유 사이즈의 제언 프로세서가 장착된 HPC 갖다가 4개 노드 갖다가 장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 프로세서 갖다가 만약에 보시면요, 볼펜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맥스 176코어급의 HPC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교를 더 해보면요, 42.6 4개라고는 이제 온유짜리 해가지고 42대를 서버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문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1848코어까지 집접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고지적 서버를 쓰게 되면은 22 이후에 44대의 서버가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1936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공간이 절반 정도도 들면서 집중도는 더, 코어 수는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소비 전력 볼까요? 42대의 그 온유 서버를 돌기 위해서는 대략 63,000W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고지적 서버일 때면은 그 절반 수준인 35,000W 정도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덴시티에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노드를 장착을 시킬 수 있냐, 구성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얼마나 전력을 갖다가 낮출 수 있냐 하는 데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얼마만큼 좀 더 뜨거운 쪽 환경에 이것을 시스템 안전적으로 돌릴 수 있냐 하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서버들은 다 이제 35도 고온 환경에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이 덴시티 지역이 했는데요. 이제 제가 다음 장에 말씀드릴 것은 오픈이 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픈, 공개에 대해서요. 최근에 트렌드가 핫한 트렌드의 키워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오픈이거든요. 이 오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픈, 그 IT 쪽에서 오픈하면요, 먼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페이스북 갖다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되거든요. 페이스북은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 고집적 서버든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PU 갖다가 최소화하다가 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 온 것은요, 페이스북 하면 이제 그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본 것처럼 누리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평균 전력 그 사용 효율 지수 갖다가 이제 1.07까지 이제 떨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10여 달러의 건립 비용을 절감하고 38% 에너지 효율성 증가되고 24%의 비용 절감과 22%의 장비 감축 갖다가 뭐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이제 그 OCP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DC 전력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정통적인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AC 갖다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8단계에 거쳐가지고 그것을 서버에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스가 생겨요. 전통적인 같은 경우는 그 토탈 로스, 서버단 로스를 보시면은 21%에서 27%까지 전력 로스가 생겨요. 근데요, 페이스북에서 한 것은 그 우측 그림에 보신 것처럼 지금 고작 이제 7.5%의 노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는 다시 한번 OCP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CP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2011년도 7월 27일 날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낮은 비용으로 최고의 컴퓨터 성능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서버를 만들자. 그다음에 스토리지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개발 위해 데이터 센터 오픈 소스를 이끌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장비 갖다가 쓰게 되시면요, 어떤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 될까요? 다름 아니면요, 이제 벤더 락킹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요, 인프라, 뭐 서버든지 스토리지든지 렉이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신뢰성으로 설계된 그 특징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제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그 벤더사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지금요. 이런 문제점 갖다가 바꿔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 노하우 갖다가 이제 오픈하면서 모든 도면부터 기술 자료를 다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는 아까 말씀 것처럼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PU에다가 1.07까지 이렇게 떨궜습니다. 자, 이 OCP 프로젝트는요, 렉, 파워, 샤시, 그다음 PCB, 그다음 소프트웨어端까지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쓰고 있어요.
타임라인을 하다가 좀 보시면요. 초기에는 이제 2011년도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서버 단지 그런 단계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스위치 단까지, 심지어는 여기 우측에 보신 것처럼 요세미티라고 하는 이제 암 베이스에 대한 서버 단까지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 오픈 컴퓨팅 프로젝트 하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간단하게 보신 것이 좌측에 본 것이 이제 OCP 서버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렉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지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본 것처럼 OCP 이야기에서는 이제 렉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제 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CP에서는요, 크게 렉이 이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1이 있고 V2가 있는데요. 자, 오픈렉 V2부터 말씀드리고 오픈렉 V1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자, OCP 서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DC 파워를 쓴다. 두 번째요, 서로 호환이 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픈렉 V2의 구성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픈렉 V2에서는 레이아웃은 이렇습니다. 파워 레이아웃인데요. 아까 전 것처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DC 파워를 쓴다 했죠. 과거의 서버를 보시면은 AC 파워를 공급받아가지고 서버 내에서 PSU에서 거기서 이렇게 DC가 컨버팅 돼가지고 보호대 공급됩니다. 근데요, 오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넥 자체에 AC가 공급이 되어서 여기서 DC가 DC로 바뀌어가지고 이 DC 전력이 서버에 바로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무엇이냐? 아까 전 것처럼 전력 노스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 서버마다 거기서 이렇게 DC로, AC를 DC로 컨버팅하면서 전력에 대한 효율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DC로 바뀌기 때문에 전력 노스를 최소화하다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본 것은 V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파워존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뭐, 여기 위에서는 19개의 오픈 유닛, 그 다음에 16개의 오픈 유닛, 또는 뭐 스위치 오픈 파워 쉘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이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내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설계도가 지금 OCP 프로젝트에서는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손쉽게 내가 갖다가 직접 개발도 가능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좀 더 V2 파워 레이어 하시던데 그것은 앞서 나왔던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스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밀적인 건데요. 요 다음 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워 쉘프입니다. 여기 것처럼 파워 쉘프인데 거기서 이렇게 PSU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워 쉘프 안에 이제 BBU, 배터리, UPS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제 6.6kW짜리, 그러니까 6.6kW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여기 것처럼 인풋이 싱글, 3PS, 180에서 305V 되고요. 난당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쪽에서 인풋 하다가 AC도 인풋을 받아서 DC도 이렇게 빠진 부분인데요. DC 이쪽 부분이 이제 12V DC 아웃바가 되고,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이제 렉하고 렉의 DC 바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 것처럼 이제 각각 구성 보시면은 이제 PSU 하나당 이렇게 3.3kg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1 리더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파워가 되기 때문에 6.6kW 가까이 공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밑단으로 이제 UPS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렉 5를 한번 보시면요. 오픈렉 5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5+1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전력은 이제 12.5kW가 12.5kW까지 이렇게 되고요.
구성에서 보면은 그 뒤에 보시는 특이한 점이 보신 것처럼 V2 같으면은 DC바가 하나 더 돼 있는데 여기서는 좌측에 여기 나온 것처럼 DC바가 3개로 연결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특이한 것이 BBU가 없다는 거죠. V2 같으면은 그 파워 서플 안에 BBU가 포함이 됐고요. V1 같으면은 BBU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뒷부분 갖다가 좀 더 보여준 겁니다. 자, 실제 장착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본 것처럼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DC바입니다. 이 부분들이 서버들이 장착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걸 통해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요, 뭐 별도로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연결은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선 환경에 쓰는 이제 리스타크를 갖다 그래도 쓸 수가 있어요. 230V에 뭐 64A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환경 갖다가 전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쓰기 위해서 이렇게 19인치, 50V는 21인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인프라는 다 이렇게 19인치입니다. 그 위에서 이제 이 서버 폭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600mm. 지금요. 그 환경에서 그냥 여러분 쓰시는 환경에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이제 높이가 약간 틀려집니다. 19인치냐 22인치냐 하는 것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서버들에서는 말씀드렸던 먼저 V2를 말씀드리고 V1을 말씀드릴게요. 자, V1과 V2, V2와 V1 차이점은요. DC 커넥터가 어떻게 되냐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픈의 V2 뒤에 보시면은 펌패드 보시면요. 50배 서버도 장착할 수 있는 이제 샤시 2D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위 그 맨 윗단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커넥터 12V DC 버스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이제 서버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이제 전력 단자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뎁스하고 길이가 하나의 쉘브가 이렇게 됐어요. 길이를 보시면은 지금 서버단까지가 690mm, 전체가 이제 800mm라는 거고요. 뭐 폭은 175mm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높이는 이제 89mm라는 거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서버를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샤시에다 어떻게 장착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파워 부분을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버스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11V 버스바 하나를 통해 가지고 분기를 시켜 가지고 밑단에서 3대가 이제 장착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서버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냥 이것은 이렇게 빼기만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픈넷 V1 같으면요. 구성이 좀 간단해요. 본 것처럼 그냥 샤시를 넣을 수 있는 그 서버 틀이 있고요. 그 서버 틀에 이런 식으로 또 장착이 돼요. 자, 아까처럼 V2 같으면은 샤시에 버스바가 있고 그 버스바에서 버스바가 3개로 분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버들이 이제 각각의 물림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V1 같으면은 그냥 서버가 그냥 뒤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신 것처럼 DC바 부분이 이렇게 서버 단에 보시는 그 렉이죠. 렉에 있는 버스바에 바로 이렇게 직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한번 다이어그램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픈 프로젝트 50피스는 이제 렉에서 V2와 V1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50피 서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한번 좀 더 뎁스있게 한번 들어보죠. 50피 서버,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서버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2U 높이에요. 3개의 노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노드는 CPU 2개를 꽂을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보시면요, CPU 2개 꽂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 뱅크, 지금 그 16개 뱅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외부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디폴트 렉, 그 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I 슬롯을 장착을 시켜가지고
PCI 수로다가 그 PCI 라이저 카드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PCI 카드 같은 것을 꽂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아까 전한 것처럼 오니패스 카드를 꽂든지 뭐 그런 그 인피니밴드 카드를 꽂든지 그런 카드라도 꽂을 수 있는 이제 라이저 카드용 이제 PCI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하드디스크가 연결 수 있는 스토리지 그 SATA 포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그 IO 익스펜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PCI-S로 쓰지 않고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뭐 포트, 닉 포트나 아니면 기타 그런 것을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라이저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트렌드 이제 뭐 M.2, SATA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르면은 별도의 디스크가 필요 없이 몬보드에 M.2 SATA나 아니면은 이 SATA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부트인불로 쓸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르면은 그 CPU 구성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CPU 2개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들, 그 다음에 PCI 등이기 때문에 일반 서버하고 같아요. 대신요,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나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하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주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신 것은요, 그 50배 스토리지인데요. 오션 2U에 스토리지가 30개가 들어가는 스토리지 노드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JBOB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버 형태가 있어요. JBO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인프라에다 바로 구성을 해가지고 스토리지 갖다가 마치 자기 로컬처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버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그 서버라 가지고 아톰 CPU 서버가 들어갑니다. 여기 카드 형태로요. 가지고 거기서 이게 마치 이제 스토리지 서버 형태, 뭐 나스 스토리지인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까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0P 쪽에 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툴리스예요. 다르면은 어떤 도구고 어떤 뭐 그 드라이버든지 특수 공구가 없이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스토리도 똑같이 이제 DC 전력 갖다가 써가지고 공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50P 갖다 구성할 수 있는 이제 렉과 서버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50P 분석이라 해가지고 과연 50P가 얼마만큼 좋냐, 효율적이냐,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그 오픈 컴퓨터 서버 V2 그 CPU입니다. CPU V2냐, V3 버전이 있고, V3냐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서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와트당 퍼포먼스를 한번 볼게요. 이 말은 다르면은 내가 100W라는 것을 썼을 때, 내가 21W라는 것을 썼을 때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냐 한 것이 에너지 지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좌측 번자 보세요. 뭐 와트당 기가플러스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좋은 겁니다. 자, 이것은 좌측에 있는 것이 1.04, 걔가 그 50P V2 버전, 그 50P 플러스 V2, 그 다음에 V3 버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너럴 버전인데요. 여기 보시더라도 와트당 기가플러스가 50P가 높아요. 그 말은 좀 더 효율적인 머신인 거죠. 다르면은 적은 전력에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구성 요소 갖다가요, 하이퍼스레드를 인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밸런스드 퍼포먼스도 맞춰놓은 거예요. 중간 것을 보시면은 하이퍼스레드를 끄고, 밸런스드 퍼포먼스도 맞춰놨을 때 효율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HPC에서 쓰는 구성 요소. 하이퍼스레드 디제블 시키고, 그 다음에 맥스 퍼포먼스도 맞춰놨을 경우, 여기 보신 것처럼 50P가 상당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 세이빙 쪽을 한번 볼까요? 자, 파워를 오프했을 때 대기 전력이라는 거죠. 지금 좌측에 그 두 가지 도형, 두 가지 그 표를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이렇게 맞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 서버 할 때는 대기 전력이 12.5, 그 다음에 50P 되면 3, 4밖에 안 나와요.
아이들 상태를 또 볼까요? 아이들 상태를 또 보다도 일반 서버는 이제 74W, 그 다음에 64W, 46W, 50P는 46, 63W 정도 먹는 거죠. 풀로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가다면은 내가 얘를 100%다가 썼다고 가정, 100%를 썼을 때를 보면은, 제너럴한 경우는 350W, 그 다음에 50P 서버는 272W하고 300W가 먹어요. 자, 이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테스트했던 결과를 보시면요. 그 35도 환경에 45도를 구성했을 때에는 50P 서버에서 쓰는 소비 전력이 7,534W가 먹었어요. 근데 일반 서버 소비 전력은 9,267W가 먹어요. 차이가 1,733W만큼 차이가 나요. 다른 일반 서버하고 50배 서버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5도 노드의 한 개 노드만 보더라도 50배는 168W가 소비된 반면에 일반 서버 소비 전력은 이제 208W가 먹어요. 차이는 이제 40W만큼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보고 한번 유추해 보면요. 기존 서버가 쓰던 환경 9,267W라는 기준점을 두고 50배 서버 갖다가 장착을 시켰을 경우는 기존 서버보다 10대나 더 그 환경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동 관점에서 볼까요? 선동 관점에서는 와트당 기가퍼루스다 했죠? 자, 50배 서버에서 2260 V2가 되면은 지금 와트당 기가퍼루스가 1.28, 그 다음에 V3는 1.29,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7, 상당히 낮죠? 차이점을 보시면은 32%냐, 32%, 33%까지 차이가 나요. 다르면은 50P 단일 서버도 동일 워크가 갖다가 가했을 경우 기존 서버보다도 와트당 32%의 효율성이 향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장비들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란 겁니다. 풀부하스를 썼을 때 나오고요.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밑에 항목이 되겠는데요. 45도 서버 경우 동일 기존 서버보다도 동일 서버 기준에 동일 서버가 먹는 소비되는 것, 지금 15.8kW 기준했을 때는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50P V2는 57대까지, 그다음에 V3는 52대까지 확장하다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 서버 2260 V2 가지고 구성했을 경우, 그 다음에 50P 2260 V2, 그 다음에 50P 2260 V3로 또 비교했을 때 추가 노드를 13대를 할 수 있냐, 아니면 8대를 할 수 있냐 하는 효율성에 대한 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50P 하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0P가 모든 것이 기술 자료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고 했죠. 다른 말은 이제 벤더 락킹이라는 것이 깨져요. 다른 말은 내가 어떤 벤더를 쓰든지 이 50P 서버는 이제 공통된 설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부품들 갖다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서가지고 이야기 이제 HPC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HPC 구성 요소, 그 다음에 HPC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프로세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코프로세서,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50P까지 다 했어요. 특히 이 서버와 50P는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최적화를 시키냐, 고밀도로 시킬 수 있냐, 아니면 HDD 환경에서 할 수 있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하는 요소들이란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했으면 될까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복잡한 환경 구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간소화를 시킬 수 있냐 하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인텔에서는요, 인텔 데이터 센터 매니저라는 게 있고, 인텔 버처 케이블이라는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은요, 앞서가지고 인텔 서버, 고주접 서버 가지고 했을 경우, 내가 얼마만큼 데이터 쓰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냐는 이제 에너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게 데이터 센터 매니저고요. 그 다음에 버처 케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버가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스테이트 상태를 보려면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접근하셔도 되지만도 반대로 말하면은 그 서버에 직접 가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물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되면은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해외에 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머신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접근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이건 극한인데 좀 더 현실적이면은 내가 지방에 있어요.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OS를 다시 깔아야 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이제 원격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마치 내가 바로 내 PC에서, 내 노트북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제 그 버추얼 케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매니저를 보시면요. 전력 관리 솔루션이에요. 다르면은 내가 이 서버가 얼마만큼 전력을 쓸 수 있냐, 얼마만큼 전력을 쓰냐, 넷다운으로도 갈 수 있고, 넷다운으로 그 서버 다운으로도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넷다운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룸 단위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서버뿐만 아니라요. UPS, 그다음에 항공스키라는 그 전력까지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일별, 주간별, 월 단위로도 표시,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화하다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파워키핑이라는 것이 이제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내가 어느 시간에 전력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력 갖다 더 많이 인가를 시켜가지고 쓰냐, 아니면 전력 절감만 다 시킬 수 있냐는 그런 스케줄링까지도 이 솔루션에서는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지원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버추얼 케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잘 감이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은 HPC에서 가장 간단하게 쓰이는 이제 강그리아라는 건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노드 수가 196노드예요. 근데 코어 수만 따져도 지금 보는 것처럼 2864코어거든요. 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내가 자원에 대한 이제 얼마큼 쓰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앞선 것은, 이쪽에서는 빨간 것은 정말 많이 자원을 쓰고 있구나. CPU를 쓰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오렌지는 중간 단계다. 그 다음에 그린은 그래. 그래도 좀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색깔이 그냥 푸른 것은 아직까지는 이쪽은 잡이 들어가지 않다.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원들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는 우리가 쓰는 이제 강그리아든지 그런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 하드웨어적으로 전력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생각한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드 수를 196대를 갖다가 각각의 내가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뒤에서 콘솔로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해야 될까요? 그것을 리모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인텔 데이터 센터 매니저와 KVM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 HPC 하드웨어 구성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그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인텔에서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인텔 클러스터 레디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르면은 인텔 클러스터 레디는 인텔에서 인증을 해주는 클러스터 인증 프로그램이에요. 다르면은 인텔에서 HPC에 대한 가이드를 내고 그 가이드에 최적이 됐냐 한 것을 이제 서티했다가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인텔 클러스터 레디의 그 자격을 가진 업체는 그만큼 인텔에서 그 서티에다가 통과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픈을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오픈. 아까 처음에 오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OCP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오픈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과거의 HP나 IBM이나 델이나 그런 벤더에서는 자기에 대한 서버에 대해서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블랙박스화가 됐기 때문에 서로 부품을 교환하든지 서로 메인터넌스는 그렇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업체 아니고서는요. 아까 처음에 초반에 제가 리눅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베어울프 클러스터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가의 부품을 썼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눅스를 썼다는 것. 리눅스는 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커널이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자유롭게 우리가 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1994년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현재 2016년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대부분의 슈퍼컴들이 클러스터 타입으로 바뀌고 리눅스 갖다가 쓴다는 것이에요. 베어프 클러스터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HPC 이쪽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고급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쪽도 이제 오픈이 시작이 됐어요. 작년이었죠. SC 2015. 2015년 10월 12일 인텔에서는요, 오픈 HPC라는 커뮤니티였다가 SC 2015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요, HPC에 대한 이쪽 기술도 이제 오픈 HPC라는 오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HPC 구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그 커뮤니티 형태로 서로 자력용을 하고 거기서 스택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여기 본 것처럼 다운로드라는 부분 위에 보이시죠? 거기서 50p 오픈 HPC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프로그램이거든요. OS예요. 그거 설치하시면은 간단하게 HPC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벤더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제 협력 업체들이 같이 멤버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HPC 소프트웨어 블럭인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시면은 뭐 단순하게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그에 들어가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HPC 구사하는 여러 가지 블럭들을 보이셨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라이브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툴로서 이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이제 기술 문서들, 설치 문서들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PC. 과거의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는 이제 국가 기밀 사항이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크레이 같다가 공산국가나지 수출할 때는 수출 제한 품목이었어요. 그 다음 비용이 비쌌어요. 그것을 1994년도 나사에서 베올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가의 HPC, 저가의 머신들을 모아서 HPC를 만들지 않는 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주축이 됐고, 이제는요, 하드웨어도 오픈 하드웨어라는 이제 그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HPC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좀 더 손쉽게 이 HPC 분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인텔과 테라는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하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기술 중에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